요즘 뉴스나 여러 커뮤니티를 보면 부자의 기준이 10억이다, 30억이다 말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3040 직장인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생각이 드시던가요? 내 통장의 잔고는 1억도 채 되질 않는데 무슨 10억, 30억이냐. 상대적 박탈감만 들고 딴 세상 이야기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정말 쓰고 싶은데 안 쓰고 열심히 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분 탓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더 부자가 되는 건데요. 실제로 부자들 사이에서도 이 시스템을 알고 있는 부자와 그렇지 않은 부자로 나뉘어서 이들의 자산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알아야겠죠? 지금 1000만 원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돈이 없어서 어떻게 돈을 잘 불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부자들의 자산 시스템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잘 불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면 우리들의 100만원, 1000만원도 부자들의 돈처럼 열심히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른 부자의 기준부터 알아볼게요. 2025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참고했고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을 한국 부자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인구의 0.93%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들으시고 에이, 내 월급은 300만 원인데 무슨 부자 타령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수능 공부를 하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의 노트가 있고 공부를 나만큼 하는 친구의 노트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친구의 노트를 빌려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의 노트를 빌려서 공부를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친구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려봤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처럼 자산을 모으는 것도 이미 자산을 모아 봄으로써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노하우를 알고 있는 사람의 방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내 자산을 효율적으로 증식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의 방식을 참고하는 것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드러난 특징은 뭐냐면은 부자의 수가 전년 대비 3.2% 증가를 했는데 이 증가한 수치는 10년 평균 증가율인 7.3%에 못 미치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수가 증가하는 그 추세가 상대적으로 속도가 줄었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부자들 사이에서도 자산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부자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다음 표에서 살펴보면요. 여기서는 부자의 유형을 10억 자산가, 100억 고자산가, 300억 초고자산가 3개의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수가 증가하는 그 비율은 자산가는 5.9%, 고자산가는 5.8% 정도였는데요. 초고자산가는 12.9%나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300억 자산을 모으는 것보다 10억 자산을 모으는 게 그래도 더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자산가가 더 빨리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자산이 훨씬 큰 300억 이상의 자산가가 더 빠르게 그 수가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이 특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고 자산가들이 더 많이 늘린 그러한 자산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금융자산이었어요. 금융자산이 증가한 그 비율을 보면 자산가들은 6.2%, 고자산가들은 4.9%를 늘렸는데 초고자산가들은 9.4%나 늘렸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다른 자산가들보다도 자산의 크기가 훨씬 큰 초고자산가들이 증가세가 훨씬 컸는데 이들이 특히 많이 늘린 자산은 금융자산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의 크기에 힘입어서 이들이 더 빠르게 자산을 모을 수가 있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명확해집니다.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크게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 이렇게 두 개의 자산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녹색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 부동산 자산이고 오렌지색 선으로 표시한 것이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비중입니다. 보시면 부동산 자산의 비중은 2021년 59%에 달했던 것이 차츰 줄어들면서 54.8%까지 줄어들게 되고요. 반면에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물론 시기마다의 등락은 있었지만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0%에 가까운 비중을 금융자산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이 부분이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의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역할은 줄어들고 금융자산은 상대적인 역할이 더 커지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다음 페이지에서 한국 부자가 부를 이룬 원천을 보시면은 금융투자와 부동산 투자 두 개의 투자 자산 가운데 금융투자는 그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2011년도에는 금융투자가 부를 이루는데 영향을 주었던 그 기여도가 8.2% 정도였는데 이것이 점차 증가를 하면서 2배 가까이 되었죠. 2025년에는 16.8%까지 커지게 됩니다. 반면에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45.8%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이것이 점차 줄어들면서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22%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부자들의 전체 포트폴리오의 비중 면에서도 영향력 측면에서도 부동산은 점차 줄어들고 금융투자 자산은 점차 그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와 비슷한 내용을 예전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 우리는 미국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더 좋아하고 부동산 투자는 덜 좋아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 미국 사람들도 가구 내에서의 자산 비중은 부동산이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중산층 가계 내에서 주식의 투자 비중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1990년대 이후로 차츰차츰 증가하면서 지금은 한 가구의 자산에서 주식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커진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은 있지만 과거에 미국도 비슷한 흐름이었고 이것이 현재는 부자들부터 금융자산의 크기를 더 늘려나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추후에는 금융투자의 자산의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우측 상단에 띄워드리는 이 영상을 좀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금융자산이 점차 중요해질 것이라는 것 뭔가 느낌적으로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금융투자의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을지 그 가이드라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당장은 몇십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십억 원을 갖고 있는 자산가들이 돈을 모으는 속도만큼은 따라잡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찐 부자들처럼 금융자산을 모으는 방법이다 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 그래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의 최근 5년 동안의 주가 흐름인데요. 최근 5년 동안의 S&P 500 지수는 연평균 수익률 약 12.6%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제가 초고 자산가라고 표현을 한 이들의 금융자산이 증가한 비율 9.4%보다 더 높은 수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도 초고 자산가들이 금융자산을 늘린 속도보다 더 빠르게 금융자산을 늘릴 수가 있었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S&P 500 ETF에 투자를 하는 것을 단순하게 장기 우상향하는 주식에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세계 1등 기업의 시스템을 내 계좌로 갖고 온다라는 생각으로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을 해마다 30%씩 더 순이익으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 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30%씩 해마다의 순이익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으로 굴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더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금융자산 특히 주식 투자 뭔가 불안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점을 조금 바꿔서 오히려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 가계 내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내용을 다음 페이지를 통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 아파트와 S&P 500 지수의 연도별 성과를 나타낸 거예요.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2%, 0.44%, 4.48% 이렇게 빠졌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빠졌던 시기에도 이렇게 수익률을 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쭉 상승장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2년 3년 전년 대비 역성장을 한 그 모양새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시기에 물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도 빠지긴 했지만 2023년도에는 26% 성장을 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빠질 때
그런데에도 S&P 500 지수는 대체로 잘 올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동안에 안정적인 자산을 모으고 싶어 라고 하면서 부동산 자산만을 바라봤다면은 오히려 더 안정적인 것은 달러를 베이스로 한 미국 주식 그리고 한국 부동산을 같이 갖고 있었을 때 가계 내에 안정적인 자산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점, 이 부분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미국 주식으로 금융자산을 쌓아가는 투자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어떤 분께서는 제가 매달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인데 이것이 나중에 어떠한 의미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포인트로 가져가야 할 부분은 3개인데요. 이 3개를 짚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계획을 세울 때 지금 투자를 시작하는 나이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30살이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가능 기간을 10년 정도로 설정을 했고요. 이러면 10년 후에 내가 은퇴를 한다 라고 했을 때 40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월 납입 금액을 100만 원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납입 금액 상승률은 이따가 설명을 좀 더 드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는 연평균 수익률인데요. 이 연평균 수익률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미국 주식들의 평균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는 S&P 500 지수의 장기 성과 10%를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나의 투자 원금은 1년 동안에 1200만 원이 되고 10년이니까 1억 2천만 원이 돼요.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 10%를 가정을 하면은 나의 금융자산은 2억 650만 원 정도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 수익은 8,65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30대이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한 50살까지는 회사를 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 가능 기간을 10년이 아니라 15년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은퇴 시점에 만 나이는 45살이 되고요. 투자 원금은 1억 8천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금융자산은 불과 5년을 늘렸을 뿐인데 앞에서는 2억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2배가 되었어요. 4억 1,700만 원으로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도 8천만 원대였던 것이 3배 가까이 불어나면서 2억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투자 가능 기간을 좀 더 늘려볼게요. 이번에는 20년으로 해보면은 투자 원금은 2억 4천만 원이고요. 내 금융자산은 어때요? 훨씬 커졌죠? 7억 6,5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도 15년보다 5년 더 늘어났을 뿐인데 어때요? 투자 수익이 거의 2배가 또 되었죠? 5억 2,500만 원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가면서부터 내 투자 수익은 거의 2배씩 커지게 되는 복리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앞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본 자산가들은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분들이다 라고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못 미치는 7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10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납입금액 상승률 요것을 높여볼게요. 이 납입금액 상승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해마다 물론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씩 우리의 월급이 늘어나게 돼요. 연봉 인상률이라고 하죠. 이렇게 월급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월급이 늘어나는 비율만큼 해마다 투자 금액을 조금씩 늘려나간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정은 우리의 월급이 해마다 10% 20%씩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맞춰서 딱 2%만 전년도보다 더 투자를 한다 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납입금액 상승률 2%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투자 금액을 딱 2%만 높였더니 우리의 금융자산은 어떻게 되었죠? 10억 원을 돌파를 해서 13억 8천만 원이 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만 하더라도 이미 10억 원이 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기간을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적더라도 해마다의 납입 금액을 조금씩이라도 단 2%만이라도 더 늘려나가는 것이 아주 큰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딱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면요. 여기서는 미국의 S&P 500의 평균 수익률인 10%를 가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에게 자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하던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금융지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지식을 조금
조금 더 쌓아서 S&P 500의 평균적인 수익률인 10%가 아니라 욕심내지 말고 1%만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둔다 라고 가정을 하여서 연평균 수익률을 11%라고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금융자산은 앞에서 13억대였잖아요. 근데 이것이 더 늘어나면서 15억대까지 불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가능 기간을 늘리고 해마다 월급이 늘어나는 만큼 납입 금액을 조금씩이라도 더 늘려나가고, 그리고 금융 지식을 더 쌓아서 딱 1%포인트의 수익률을 더 높여보자 라는 목표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우리는 생각보다 꽤 의미 있는 금융자산을 모을 수가 있다 라는 결론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이 엑셀 자료 있잖아요. 이걸 내 상황과 투자 가능 금액에 맞춰서 시뮬레이션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에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드렸으니까 꼭 내가 만들 수 있는 금융자산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자산가가 될 상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5가지 포인트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부자들은 점점 더 금융자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추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도 금융자산의 40% 비중을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여기로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스스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주식 계좌에 달러 자산을 베이스로 한 미국 주식을 한 주라도 갖고 있는가, 장기 후 상향할 자산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수익률을 딱 1%포인트 높이는 것만으로도 꽤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로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 그래서 나는 절세 계좌를 잘 활용 중인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제가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로 10년, 15년, 20년 투자 기간을 가급적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려면은 내가 투자를 하면서 경제와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그냥 쉬운 예로 부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른다 라고 하는 부자는 한 명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부자들은 그들의 금융자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금융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라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한다면 우리도 주식시장 그리고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뉴스를 꾸준히 읽으면서 알아둬야 할 거예요. 그리고 뉴스를 읽는 거에 대해서 어렵게 접근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흐름을 이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깊게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 헤드라인만이라도 읽으려고 하는 그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하락장의 공포 뉴스에도 매수 버튼을 누를 나만의 기준을 갖고 있는가? 보통 여러분들께서는 주식시장이 빠지고요, 유튜브에서 여러 심각한 표정의 썸네일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무서워서 지금 세워놓은 계획들을 실천하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투자를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을 나만의 기준을 갖고 있는가, 이 5개의 체크 포인트를 확인하신 다음에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보완해 나아가야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예전을 떠올려 보면 일단 지금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돈과 관련된 정보들도 일부러 회피를 하고 싶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얼마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자산을 쌓아 나아갈 것인가, 그 방향성이고요. 이 방향만 맞다면 복리의 마법으로 우리의 자산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불어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체크리스트 꼭 확인하시고요. 당장 오늘부터 실천에 나아가신다면 분명 10년 후, 20년 후는 크게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광화문 금융론은 여러분의 우상향하는 삶을 응원합니다.